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여러분. 이 지적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사상의 가장 매혹적이고 복잡한 미로 중 하나로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프로이트라 불리며 정신분석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자크 라캉입니다. 그는 읽기 매우 어렵고 거의 난해하기로 유명하지만 그의 사상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현실과 언어, 그리고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의 이미지까지 의심할 준비를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짧은 말씀 드립니다.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는 보시게 될 이미지들을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꿈같은 캔버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사파들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개념들을 풀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상상력을 저와 함께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미학적인 시각적 동반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도 이 시청각 경험을 진심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중요한 질문은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욕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라캉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러 옵니다.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라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세기 중반의 프랑스로 가야 합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지배하던 지적인 격동의 시대였지만 강력하게 새로운 무언가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주의였습니다. 라캉은 새로운 정신분석학을 창간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로이트로의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추종자들이 그의 이론을 부드럽게 만들어 사람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도구로 변질시켰다고 느꼈습니다. 라캉은 비엔나의 거장에 날카롭고 근원적인 예리함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로의 이러한 회귀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라캉은 헤겔과 하이데거의 언어학과 철학을 통해 프로이트를 읽었습니다. 마치 그가 프로이트의 발견들을 수학적 논리와 언어학의 필터를 거쳐 통과시켰다고 상상해보세요. 라캉은 타고난 도발가였습니다. 파리에서의 그의 세미나는 철학자, 수학자, 예술가들이 참석하는 전설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는 쉽게 이해받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청중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그는 오해가 인간 소통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문체는 의도적으로 장황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언어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종종 감춘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에 다가가려면 상식의 편안함을 깨부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첫 번째 위대한 개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것은 1936년에 일어났습니다. 라캉은 그가 거울 단계라고 부르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6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를 상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이 아기는 미숙하고 의존적입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몸을 파편화된 것으로 느낍니다. 통일성이나 내적 일관성이 없는 혼란스러운 욕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기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거나 엄마의 눈빛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 반사된 이미지 속에서 아기는 완전하고 통일되고 완벽한 형태를 봅니다. 완전한 자아를 보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아기가 내부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아기는 그 이미지와 기쁨에 넘쳐 동일시합니다. 라캉은 아기가 그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저것이 바로 나야 라고 처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허구적인 통일체로서의 자아 또는 에고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거울 속 그 이미지는 아기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타자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무언가와 동일시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지에 의해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정의상 편집증적임을 의미합니다. 자아는 우리가 느끼는 혼란스러운 몸과 우리가 보는 이상적인 이미지 사이의 긴장 속에서 구축됩니다. 우리는 거울이 약속했던 이상적인 이미지와 일치시키려 평생을 노력합니다. 이 거울 단계는 단지 윤영이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인정을 구할 때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관리할 때마다 우리는 이 거울의 드라마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 단계는 라캉이 상상계라고 부르는 등록소를 시작합니다. 상상계는 이미지, 외모 매혹, 그리고 속임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믿고 세상이 시각적으로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상상계는 락항에 따르면 인간 현실을 구성하는 세 가지 등록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완전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고 결정적인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징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징계는 언어, 법, 그리고 문화의 세계입니다. 락항은 인간이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단어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신중하게 분석할 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생물학적 본능과 어두운 힘의 저장소로 생각했습니다. 락항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에게 무의식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소쉬르의 언어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쉬르는 기호가 개념인 기의와 단어 또는 소린 기표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락항은 이 관계를 뒤집습니다. 그에게 기표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기표는 물질적인 단어, 소리,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표들은 고정된 기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서 한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단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찾아보면 또 다른 단어들을 찾게 됩니다. 최종적인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서 기표로 계속 이동할 뿐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사슬입니다. 무의식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상호 연결된 기표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꿈은 무작위적인 환각이 아니라 암호화된 텍스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숨겨진 욕망에 대해 말하는 은유 또는 환유입니다. 우리가 언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잃습니다. 사물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는 그 자체를 죽이고 단어로 대체합니다. 언어는 소통을 얻지만 삶의 즉각성을 잃게 되는 계약입니다. 락항은 이것을 상징적 거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본능적인 동물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분열된 가로막힌 주체입니다. 이 분열된 주체는 락항 대수학에서 막대가 그어진 대문자 S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완전히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를 벗어나는 무언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계와 상징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등록소, 아마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락항은 그것을 실제계라고 부릅니다.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실제계는 우리가 매일 보는 현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미지와 단어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유된 환상입니다. 반면에 실제계는 상상하거나 상징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 사고, 순수한 공포 또는 우리를 말문 막히게 하는 극단적인 쾌락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구조가 깨지고 우리가 의미 없는 어떤 것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락항은 이 세 가지 등록소, 즉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관계를 보로머 매듭이라고 불리는 위상학적 매듭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매듭은 세 개의 고리가 서로 엮여 있어서 하나를 자르면 세 개가 모두 풀리는 방식입니다. 이 비유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은 이 세 가지 등록소가 서로 묶여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계가 풀리면 우리는 광기에 빠집니다. 상징계가 실패하면 우리는 법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생활의 원동력인 욕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락항에게 욕망은 필요와는 매우 다릅니다. 필요는 배고픔처럼 생물학적입니다. 음식으로 충족되면 사라집니다. 반면에 욕망은 영원합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언어에 의해 분열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그 대상을 찾아 평생을 보냅니다. 락항은 이 대상을 대상 소문자 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욕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사랑, 성공, 쇼핑 등 우리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공허함입니다. 어떤 실제 대상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것 자체가 아니라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종종 공허함이나 실망감을 느끼고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락항은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한 문장을 말합니다.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모방적이고 질투심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둘째,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타자에게 욕망받기를 욕망합니다. 우리는 타자를 완전하게 만드는데 부족한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큰 타자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나의 동료나 이웃인 작은 타자와 달리 큰 타자는 상징적 질서, 문화, 법,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입증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회는 무엇을 원하는가? 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운명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타자의 그 수수께끼 같은 욕망을 해독하려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락항은 큰 타자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전합니다. 큰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의미에 대한 최종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상징계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조타수 역할을 하며 모든 것이 존재할 이유를 보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락항 정신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결핍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력감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언어로 돌아가 봅시다. 락항은 무의식이 메시지를 어떻게 위장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은유와 환유와 같은 전문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은유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입니다. 환유는 치환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욕망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특정 세부사항, 눈빛, 몸짓의 사랑에 빠지고 그 세부사항이 사랑의 대상 전체를 대표합니다. 락항은 또한 아버지의 법 또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분리시키고 법을 도입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정신병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의 이름 기능이 실패하여 단절이 없다면 주체는 정신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병에서는 상징계가 작동하지 않고 실제계가 환각의 형태로 현실을 침범합니다. 정신병자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집니다. 락항이 임상에 기여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분석가가 진실을 아는 스승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분석가는 가정된 알매 자리를 차지합니다. 환자는 분석가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석가의 역할은 그러한 요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조언을 주지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분석가는 빈 거울이나 대상소문자 아의 역할을 하여 환자가 자신의 담론과 부딪히고 숨겨진 자신만의 진실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락항은 짧은 분석 회기를 도입했습니다. 때로는 5분 만에 회기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간당 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간에 따라 청구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나타났을 때 바로 회기를 중단하여 환자가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가차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대화의 리듬을 깨는 것은 무의식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주체의 진실은 놀라움, 즉 넘어지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제 주의상스, 프랑스어로 고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쾌락과는 다릅니다. 쾌락은 균형과 항상성을 추구합니다. 주의상스는 과잉입니다. 그것은 아픔을 수반하는 만족, 비밀리에 즐기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증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주의상스를 얻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정신분석은 그 치명적인 주의상스를 해체하려 합니다. 락항은 사랑이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암호 같은 문구는 아름답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핍으로부터 사랑하며 우리의 취약성을 이상화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인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진전되면서 락항은 더욱 수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구두 언어가 때로는 실패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상학과 매듭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오해될 수 없는 글쓰기, 즉 주체의 구조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락항에 따른 정신분석의 윤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당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는가? 이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능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내면의 진실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영웅 안티고네는 락항에게 이 윤리의 최고의 예시였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묻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법 앞에서 단호했습니다.
실제계의 영웅인 셈이죠. 락항은 또한 시선을 분석했습니다. 시선은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깡통을 볼 때 그 깡통이 우리를 봅니다. 그것은 풍경 속에 침입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디지털 과시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타자의 시선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락항은 우리가 이미지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데이터와 셀카로 큰 타자를 먹여 살리며 필사적으로 존재하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이미지는 함정입니다. 자아는 허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나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가로지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역할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환상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반복하는 그 장면, 즉 우리가 항상 희생자이거나 오해받는 영웅인 그 각본이 실제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구성물임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입니다. 락항은 국제정신분석협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단아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파를 설립했고 해산한 뒤 또 다른 학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항상 움직였고 항상 기관과 자신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구술 방식은 최면적이었습니다. 그는 긴 침묵, 한숨, 번역 불가능한 언어 유희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에크리를 읽는 것은 엄청난 지적 도전입니다.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것처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락항은 페미니즘, 정치, 예술, 광고를 이해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본주의 담론이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러지 못하는 대상들을 우리에게 파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자본주의 담론은 거세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락항은 이것이 사회적 정신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계와 불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소진과 우울증으로 이끕니다. 결핍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작은 부분적 주의상실을 즐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락항은 198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완고하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양보하지 않고 단순화하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최대한을 요구하면서 주체의 진실을 찾아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그의 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가짜뉴스, 유동적인 정체성,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진실, 언어,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은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순수한 상징계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표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핍을 느낄까요? 락항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AI는 몸이 없고 주의상스가 없으며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는 언어를 모방할 수 있지만 주체로서 진정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화면 뒤에는 가로막힌 주체가 없으며 오직 통계와 확률만 있을 뿐입니다. 결핍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거울 속 아기부터 보로머 매듭까지, 언어학부터 주의상스까지. 락항은 깊은 바다이며 오늘 우리는 겨우 발을 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여러분에게 자극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에 의해 말해지는 존재이며 우리의 욕망이 수수께끼이고 현실이 취약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 충동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정신분석은 통상적인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적 비참함을 평범한 불행으로 바꾸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락항은 당신의 증상과 어떻게 할지 아는 것들 약속한다고 덧붙일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그 낯선 조각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말이죠. 정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상은 통계일 뿐 인간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의 진실, 당신만의 주의상스와 욕망의 방식을 찾으세요. 그것이 프랑스 거장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의 어느 순간에든 길을 잃었다고 느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락항은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이해했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은 배움의 일부입니다. 이 생각을 기억하세요.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진 말들, 우리에게 투사된 욕망들의 메아리입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그 모든 다른 목소리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크라캉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도전합니다. 일상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 실제계와 맞서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거친 각성이지만 탐구되고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유산은 클리닉, 대학, 그리고 비판적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과 욕망으로 말하고 고통받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라캉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로써 라캉적 세계관에 대한 이 장을 마칩니다. 우리는 매듭을 자르지 않고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이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내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오한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렬했다는 것을 알지만 진정한 철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호기심, 그리고 알고자 하는 욕망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댓글에서 대화가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크게 흔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욱 엄밀하고 열정적인 철학적 탐구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여행이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신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욕망의 주체들이여